인생이 그렇듯 목적지는 알고 있으나 그 목적지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잡는다. 나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녀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역에서 5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평생 동안 나를 기다린 것처럼 나를 받아들였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박명호 작가님의 만주리행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쓸쓸함의 유일한 답은 땡땡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해답을 찾으러 오늘 소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만주리행, 박명호. 기차를 타는 순간 거의 아수라 지옥 속으로 뛰어든 느낌이었다. 3명씩 몸을 부비고 앉는 것은 그렇다 해도 70년대 우리 명절 완행열차처럼 통로까지 꽉 찬 사람들과 좋지 않은 냄새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였다.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지만 그래서 무신경하려고 눈을 감고 부처처럼 견뎌보려 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소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란 것도 처음 깨달았다. 여기저기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각종 연애 프로를 보는데 하나같이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엔 안내방송이 없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안내방송이 없는 게 아니라 실내가 너무 시끄러워 방송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15시간이나 견뎌야 했다. 계획 없이 무작정 내몽골행을 감행한 나의 무모함이여. 나는 나를 위로했다. 인천에서 배로 압록강 하구인 단동에 도착해서 그저 막연하게 내몽골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그쪽이 내가 지금껏 살았던 세계와는 가장 낯선 곳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내몽골, 하이나얼이 가볼 만한 곳이고 장춘에서 거기 가는 기차가 있다는 정보만 가지고 뛰어든 것이다. 메이요? 매표소 여자 직원이 손으로 가위 표시를 하며 침대칸이 없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고생은 각오를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을 못했다. 사실은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하는 중국어 때문에 기차를 탈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의 큰 역에는 출구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도 출구 표시가 정확하지 않았다. A와 B로 되어 있어 표를 보니 B005가 적혀 있었다. B쪽 출구에서 아무리 찾아도 하이나얼이 나오지 않았다. 40분 여유의 시간이 10분으로 좁혀지자 나는 급해졌다. 하는 수 없이 50m나 떨어진 입구까지 뛰어가 역무원에게 표를 보이고서야 A6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 기차의 종착역이 하이나얼이 아니라 만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안내판에는 출발역과 종착역 표시만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이다. 일단 눈을 감고 부처처럼 상체를 꼿꼿이 한 다음 명상 자세로 견뎌보기로 했다. 어쩌면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버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여행의 초입에서부터 아수라 같은 상황을 만났다. 내가 원하던 것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긍정하자고 마음먹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눈을 뜨고 주변을 찬찬히 살펴봤다. 오히려 사람들의 표정들에서 재미가 묻어났다. 맞은편 노랑머리 아들과 가는 중년사내는 변발에 가까운 머리라서 몽고족인지 만주족인지 궁금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그냥 짐작만 하기로 했다. 그 옆은 조금은 젊은 사내지만 차림새 남노하고
몸도 비썩 말랐다. 그러나 그는 창가에서 준비해온 먹거리를 계속 먹고 있었다. 내 옆은 머리가 허연 노인이고 창 쪽의 아가씨는 삐딱하니 창에 기대어 폰소리 높여놓고 시종 그 폰에 눈길을 떼지 않았다. 옆에 노인과는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통로 건너편에 한 여자가 내 쪽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았다. 그쪽의 인적 구성을 봤을 때 가족 단위 여행객 사이에 홀로 비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 했다. 불편해서인지 아예 다리 한쪽은 통로 쪽으로 빼고 엉덩이는 약간 걸친 듯 앉아 있었다. 동병상련. 불편한 것은 나와 비슷한 것 같아 목례를 건넸다. 여자는 매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이번? 일본 사람인가 묻는 것 같았다. 한국. 나는 한국이라고 했다. 아, 서울? 부산? 여자는 내 쪽으로 몸을 더 틀어 앉으며 반가운 한국말을 했다. 부산. 여자는 조선족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년 있었다고 했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붐비는 승객들 때문에 중간중간 이야기가 끊어졌다 하며 계속 되었다. 어차피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는 가장 좋은 소일거리였다. 그녀는 바람난 남편을 찾아 한국에 갔지만 남편은 이미 남이 되어 있었다. 한국 간다며 빌린 돈을 장만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몇 년간 식당에서 일을 했다. 기왕 고생하는 것, 약간의 생활비까지 마련해 집으로 오니 할머니에게 맡긴 청소년기 딸에는 삐뚤어져서 가출을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치치하울에 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사이 음료수와 과일 몇 조각을 나누어 먹었고 약간의 친분이 더 생겼다. 그녀는 새벽 무렵 치치하울에 내렸다. 나는 혹시 여행 중 어려움에 처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지 모른다며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말동무였던 그녀가 내리자 다시 혼자의 시간이 다가왔다. 앉아서 차다마다 기차는 만주리를 향해 달려갔다. 만주리는 러시아 국경, 만주의 맨 끝에 있는 곳이 아닌가. 갑자기 만주리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렇다면 만주리에 가면 내몽골과 만주의 끝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종착역까지 가고 싶어졌다. 나는 바로 만주리까지 표를 연장했다. 하지만 만주리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주리에 무엇이 유명한지, 만주리가 어느 정도 크기의 도시인지 모른다. 아니 만주리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만주리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 다만 만주리라는 곳은 만주라는 이름의 근원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만주리가 통칭 만주라는 동북 삼성에 있지 않고 저 흥한역 넘어 내몽골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어쩌면 만주라는 이름 속에 내몽골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는 만주리행 기차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인생이 그렇듯 목적지는 알고 있으나 그 목적지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거기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는 만주리에 가지 못했다. 아니, 가지를 않았다. 나는 만주리에 닿기 직전 원래 계획대로 하이나울에 내렸다. 하이나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추웠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말씨도 통하지 않는 외롭고 적막한 곳이었다. 아마 만주리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정말 이승의 경계 지점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 만주리가 종착역이니까 인생의 종착역인 저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착역에 도달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셈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저승까지 가보지는 못해도 저승의 맛이라 할까 분위기 같은 것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는 스스로 위안이었다. 하이나을 역사에서 나왔다. 중국의 역은 어디 가나 건물이 크고 황량하다. 하이나을은 더 크고 황량하기 그지없다. 내리는 비가 더욱 쓸쓸했다. 우선 추웠다. 여름 여행이라 따뜻한 옷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윗도리마저 왼팔 부분이 낡아 찢어져 팔을 걷어야 했다. 모양은 흉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기차에서 밤을 보내다 보니 세수를 못했다. 몰골이 영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쪽 사람들의 차림새가 나와 만만찮아 보여 다소 안심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역사 밖을 나서니 그야말로 저쪽 세계로 내던져진 느낌이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씨 하나 통하지 않는 이 낯선 곳에 게다가 비까지 내리니 너무 막막했다. 저만큼 순경이 보였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하려니 관광 안내소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수첩을 꺼내 한자로 적어 보여줬다. 공안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갔다. 역사역 건물이었다. 1일 투어 현수막이 보였다. 젊은 남녀가 있었다. 350위안이라고 적어서 보여줬다. 고민 없이 바로 돈을 건넸다. 젊은이를 따라가니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승합차는 12명 손님과 가이드 아가씨, 나이 많은 기사 그렇게 해서 곧 출발했다. 아마 내몽골 초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체험도 하는 여행 코스인 것 같았다. 승합차가 출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눈앞에 초록의 바다가 보였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초록의 물빛도 그랬지만 내몽골에 바다 같은 호수가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초록의 호수나 바다가 아니라 초원이었다. 정말 나무 하나 없는 바다 같은 초원이 끝없이 펼쳐 있었다. 게르가 있는 몽골 민족 마을에 갔다. 승합차에서 내리니 날씨는 초겨울처럼 추웠다. 찢어진 재킷을 감싸지고 급하게 사진을 몇 장 눌렀다. 게르 안으로 들어가니 여름이어서인지 난로도 없고 바닥은 흙을 밟고 들어온 자국들만 어지러웠다. 전통차를 시켜 마시니 그것마저 따뜻한 것이 없다. 이웃 게르로 가니 거기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적당히 추위를 피하면 안식을 취할 만한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말타기, 활쏘기 등 민속 체험을 모두 포기하고 승합차로 되돌아왔다. 일찍 돌아오는 내가 의아했는지 가이드는 몇 마디를 건넸으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가이드가 폰을 사용해서 영어 번역문을 보여준다. 9시 30분에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코스는 옵션으로 러시아인 집 체험에 50위안이며 참여할 것인가를 묻는 것 같다.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일단 노 하며 양손으로 X자를 표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동안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일행들은 모두 러시아인 집으로 들어가고 나와 운전수와 노인 부부만 승합차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조그마한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무얼 하는지 궁금했다. 러시아 특산품을 사는 곳인가 했는데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종교 행사하는 것도 같았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조그마한 방에 러시아식 다가를 차려놓고 러시아 미녀와 러시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옷을 입고 사진 몇 장 찍었다. 참 어설픈 러시아 생활 체험이었다. 그것 또한 낯선 풍경이니
내가 바라던 바였다. 몇 곳을 더 돌아다녔지만 생각지도 못한 추위 때문에 나는 그런 여유를 누리지 못했다. 투어는 오후 늦게 출발 지점인 역 앞에서 끝났다. 우선 호텔을 찾아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었다. 역 앞에는 빈관이 여럿 있었다.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여장을 풀었다. 종일 추위에 시달리다 보니 살 것 같았다. 부근 식당을 찾아 저녁까지 챙겨 먹고는 빈관에 와서 누웠다. 푹 자고 내일은 중도에서 내렸지만 다시 만주의 끝 만주리까지 가볼 심사였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금방 잠이 올 줄 알았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니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 TV를 켰지만 중국어를 모르니 몇 곳의 채널을 돌리다 껐다. 뭘 하고 이 밤을 보내지 쓸쓸함이 조금씩 밀려왔다. 밤차가 있으면 만주리로 가고 싶었다. 마치 좋은 생각이라도 한 것처럼 기자간에서 만난 조선족 여자를 떠올렸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여보시오? 곧 특유의 조선족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기차에서 옆에 있던 한국분? 딸내미는 만났어요? 그녀가 치치하얼에서 딸을 만나지 못하면 만주리까지 가야 할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내일 흑하로 가요. 거기로 갔다 해서. 안 됐네요. 흑하가 어디냐고 물어보려다가 한숨 섞인 그녀의 말소리에서 뭔가 나를 확 잡아끄는 것이 있었다. 흑하. 그 어감은 만주리보다 더 낯설고 먼 곳일 것 같았다. 흑하로 가고 싶어졌다. 같이 가고 싶다 했더니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만주리에는 꼭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여행을 할 때 행선지는 늘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하나의 행선지가 떠오르면 첫 선을 보는 설렘으로 그곳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습성이 있었다. 흑하로 가는 밤기차가 있었다. 나는 빈관에서 바로 짐을 챙겨 역으로 갔다. 다행히 밤기차는 탈 수 있었고 어제 왔던 길을 거슬러 치치하얼로 갔다. 새벽 2시쯤 치치하얼에 도착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여자가 마중 나와 있었다. 물론 내가 밤기차로 간다고 전화는 했지만 그렇다고 새벽 시간에 마중까지 나올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낯설고 낯선 그래서 저승과도 같은 이 먼 북만주에 그것도 새벽 시간에 나를 위해 마중 나온 사람이 있다니 마치 전생의 애인을 만난 것 같았다. 카잔 차키스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 이전에 알던 모든 여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그 여자만 눈앞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반대로 내가 알던 모든 여자들의 얼굴이 그녀 얼굴에 겹쳐졌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크나큰 감동이었다.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았다. 그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괜스레 역사 천정을 올려다보았다. 겨우 감정을 진정시키고 나서 그녀 쪽으로 갔다. 그녀를 와락 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 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싶었다. 세상에 태어나고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를 와락 껴안듯 손을 덥석 잡았다. 순간 그녀의 종이 되고 싶었다. 그녀를 위해 그녀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충직한 종이 되고 싶었다. 게다가 그녀는 5시간을 기다렸다 했다. 내 전화를 받고 줄곧 역에 나와 기다렸다는 것이다.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도 낯설은 이 낯선 도시 역사에서 기다렸다니 내 온몸은 감동으로 가득 차올랐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차간에서 처음 본 사내인데 무슨 인연이 있어 낯선 곳, 낯선 시간, 낯선 사내를 5시간이나 기다린 것일까? 그녀 이름이 김연화라고 했던가? 정말 진흙 속에 피어오르는
부처님 애인 닮은 연꽃이었다. 혹시나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할까봐. 수줍음 타는 그녀의 손을 선뜻 놓지 못했다. 아, 이 길이 저승길이라면 정말 저승에서 처음 만나는 인연 같았다. 딸아이는 여기 없고 여기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있는 것보다 기다리는 편이 좋잖아요. 그것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몇 시간 뒤면 꼭 오는 기다림이잖아요. 그래도 기차관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니 다행입니다만 전 원래 기다리는 선수예요. 한국 간 남편도 줄곧 잘 기다렸죠. 처음 연락이 뜸할 때도 나중 연락이 거의 없을 때도 잘 기다렸죠. 그러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여자와 같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찾아갔죠. 남편은 이미 남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의 애원이나 설득도 의미가 없었어요. 여관으로 가면서 그녀는 아직도 그 기다림의 감동에 젖어 있는 나에게 자신에게는 습성이 되어버린 기다림을 말했지만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 준비해둔 기다림 같았다. 그녀가 묵고 있는 여관은 외국인이 잘 가지 않는 이른바 서민 빈관이었다. 그녀의 옆방에 방이 있었다. 그녀는 종업원처럼 내 방의 침대를 살펴보고 짐 정리까지 해줬다. 내가 종인데 주인이 종을 위해 이렇듯 성심을 다해주니 몸둘 바를 몰랐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 나는 곧 침대에 뻗어버렸다. 아침 그녀가 나를 깨웠다. 빈관은 조식이 없었다. 그녀가 가까운 국수집으로 안내했다. 입맛에 맞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입맛은 조금은 알고 있다고 했다. 중국 여행 다니면 가장 불편한 것이 식사였다. 그런데 국수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다. 한국 생활 경험이 있는 그녀가 그것을 배려한 것이다. 흑하행 기차를 탔다. 중국 기차의 특징은 우선 길고 우중충한 분위기다. 흑하행 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3명씩 앉는 좌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창가 자리를 권했다. 그녀는 한사코 나에게 창 쪽으로 밀쳤다. 먼 곳에 여행 온 사람이니 창 쪽에서 편하게 풍경을 감상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먼 여행 가는 부부처럼 나란히 앉았다. 그녀는 이것저것 먹을 것을 내게 권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조금씩 부딪혔지만 그녀도 피하지 않았고 나도 그랬다. 몸이 닿을 때마다 예민한 감정들이 살아올랐다. 지나는 행상에게 생수를 주문하니 딱 한 병뿐이었다. 그 한 병을 사서 그녀에게 먼저 마시라 권하니 한 모금 살짝 마시고는 내게 건넸다. 나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수줍은 듯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 쪽으로 건넸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닿은 생수병을 그대로 꿀꺽꿀꺽 마셨다. 그 사이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다. 피곤하면 제 어깨에 기대어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어깨를 내밀었다. 잠시 그녀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좋다. 어린 시절 개똥참의 냄새 같았다. 어머니, 누이, 아내 옛날 애인. 아, 간밤 역에 마중 나왔을 때처럼 내게 좋은 느낌을 줬던 모든 여자들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흘러내린 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온 낮을 달려 흑하에 도착했다. 흑하도 덩그런 건물들만 우선 눈에 들어왔다. 뭔가 만주북단의 특색이 보이지 않아 약간의 실망을 했다. 굳이 특별하다면 러시아 간판들이 보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덜어 보여 이곳이 러시아 중국 국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고 낯선 도시임은 분명했다. 그녀도 흑하는 처음이라 했다. 혈육이 무엇인지 여자 혼자 멀고 낯선 곳까지 나를 찾아온 그녀가 안쓰러웠다. 그녀가 나를 데리고 찾아간 곳은 조선족 식당이었다. 거기에도 조선족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 딸도 아마 그런 곳에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딸의 소식을 알려준 딸의 친구가 그 식당 정보도 알려준 듯 했다. 간판이 한자로는 정선이지만 한글은 전선이라 써져 있었다. 식당 뒤로는 흑룡강이었고 건너 러시아 도시 블라고베센스키가 빤히 보였다. 한강보다 강폭이 좁아 보였다. 정식 종류를 주문했다. 종업원 여자는 아기를 얻고 일을 했다. 그녀가 탈북녀라고 귀뜸을 해줬다. 특히 러시아 국경 지역에 탈북녀들이 많다고 했다. 다른 곳에 비해 단속이 심하지 않은 데다 여차하면 러시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러시아에 가면 미국이나 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허. 나는 등에 업힌 아이를 애처롭게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일종의 신변 보호용이라 했다. 신변 보호? 소환되지 않으려고 현지인과 결혼해요. 남편은 대부분 현지인 중에 나이 많거나 무능력자들입니다. 혀를 찼다. 아기 때문이 아니라 식당 종업원으로 있기에는, 아직 무능력자 중국 남자와 살기에는 아주 잘생긴 비녀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탈북녀 이야기하는 동안에 식당 부근에서 살고 있다는 딸의 친구가 왔다. 딸애는 그곳 중심가 다방에서 일하고 대우도 그런대로 괜찮고 무엇보다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잘 보살펴주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다방은 술과 차를 같이 팔며 요즘 인기가 있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는 신종 인기 업소인 셈이다. 그런데 딸애는 거기까지 찾아온 엄마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았다. 잘 살고 있으니 그냥 가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다. 식당 뒤쪽은 바로 흑룡강이었다. 나는 바닥에 그냥 퍼질러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강 건너 러시아 도시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이쪽 세계, 저쪽 세계. 이것도 강을 사이에 두고 이승과 저승이 갈리는 것 같았다. 언제부턴가 그녀가 내 뒤에 있었다. 조금 전 흐느끼던 얼굴에 눈물은 가셨지만 표정은 무거웠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만나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내 팔자가 그런데요 뭐. 기다림의 선수? 그녀가 피식 웃었다. 나도 웃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아직도 흐느끼고 있었다. 기다림의 선수라는 내 농담에 잠시 웃었지만 그것은 큰 위안일 수는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기다리는데 선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녀는 근처에 여관을 정하고 딸애가 만나줄 때까지 있을 것이라 했다. 나도 며칠은 여기 같이 있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일부러 그러실 필요가 없다며 내 갈 길을 가라고 몇 번이고 미안해했다. 난 어차피 여행이니 며칠이라도 같이 있을게요. 그녀도 어쩔 수 없는 듯 더 이상 퇴근하지 않았다. 근처 빈관을 찾았다. 내가 방 둘을 부탁했다. 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 때문에 방을 2개 할 필요는 없어요. 돈만 비싸게. 염려 마십시오.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불편해요. 저는 침대 바닥에 자도 괜찮으니 그냥 방 하나만 하세요. 그녀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너무 완강했다. 나는 그녀가 돈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가 아닐까 해서 못 이기는 척 방 하나만 잡았다. 그녀의 기분 전환을 위해 주변 유원지 관광과 술도 같이 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처럼 빈간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서 우리는 서로 바닥에 자겠다며 또 한 번 실랑이를 벌였다. 서로의 뜻이 너무 완강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럼 침대에 같이 자요. 멀리 떨어져 자면 되잖아요. 그녀도 그제는 수긍했다. 약간의 술이 취한 채 우리는 침대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누웠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기분이 묘했다. 아무리 서로가 약속을 하고 멀리 떨어져 누웠다지만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운 것은 사실이 아닌가. 가는 인기척을 하는 것으로 봐 그녀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도 내게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딸을 찾아 멀리까지 온 여인 내에게 흑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 윤리 도덕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잡념을 없애려고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러나 숫자 세기도 20을 넘기지 못했다. 또다시 옆에 여자. 다시 숫자를 세보지만 역시 20을 넘기지 못했다. 옆에 여자. 내 생각은 시계추처럼 숫자를 세다가 금방 여자라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게다가 솔솔 여자 특유의 살냄새까지 코를 자극했다. 아, 그제는 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내 살에 붙어있는 모든 털들이 고개를 쳐드는 것 같았다. 감각은 늘 관념을 덮어버린다. 그녀는 그냥 한국 식당에서 허들에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에 불과하다. 딸을 찾아 멀리까지 온 가련한 여인을 내가 보호해줘야 한다. 그러나 여자의 살냄새는 점점 더 짙어지고 이미 일어서기 시작한 내 몸의 털들은 내 의지로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한동안 깜빡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녀도 여전히 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어쩌다 내 손이 그녀 팔 쪽으로 가닿았다. 나는 손을 조금 더 밀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지체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잡는다. 나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녀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역에서 5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니 기다림의 선수라서가 아니라 평생 동안 나를 기다린 것처럼 나를 받아들였다. 오래 기다렸으므로 우리의 몸은 금세 달아올랐다. 마치 고향집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는 것 같았다. 삶의 모든 감정이 녹아있는 우물에 나는 흠뻑 젖었다. 그리고 충만했다. 그래서 그녀는 내게 마돈나였고 마리아였고 마를린 몬로였고 부처였고 세상 모든 아름다운 여자를 다 합산한 그런 아름다움의 끝에 있는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통해서 지극한 감동이 왜 사랑인지 알았고 여자란 얼굴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옆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간밤 그녀와 충만했던 사랑이 꿈이었던가. 두리번거리다가 챙겨져 가지런히 놓여진 그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최소한 꿈은 아니었다. 그런데 밖에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여자가 내는 울음이었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다. 아, 그녀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딸이었다. 둘은 여관 현관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고 있었다. 아마 방금 전에 딸이 찾아와 감동의 모녀 상봉을 한 것 같다. 나는 2층 창에서 한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짐을 챙겨 뒷문으로 여관을 나왔다. 다시금 비가 조금씩 흩뿌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나? 늘 따라다니던 질문이었다. 저승길이 있다면 이렇듯 조금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나 견딜 만한 것이 아닐까. 나는 결국 만주리는 가지 않았다. 만주리는 끝을 의미했고 끝은 더욱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소설 만주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답을 찾으셨나요? 네, 인간의 쓸쓸함의 유일한 답은 사랑이다. 네, 이 여름의 시작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하수담은 그럼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